중소기업 다니던 용수의 책 저자 강용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평택에 사는 48살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한 아저씨는 아니실 것 같은데.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동네 아저씨. 예. 근데 이 책의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고 긴 것 같아요. 네네. 중소기업을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을 벌게 됐을까. 네. 근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네. 정말 궁금한 표현되죠.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 한번 이 책 질문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네. 드려볼게요. 이 월 7천만 원 놀라운데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다니셨어요? 그렇죠. 중소기업 다녔죠. 그것도 일찍 19살 때부터 중소기업 다녔죠. 19살 때부터? 네. 그러면 대학을 가시기 전에? 대학을 저는 뒷구멍으로 다녀가지고 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 네. 야간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상 좀 그런 상황이었고 공고 나왔으니까 네. 그 취업 현장 실습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말이 현장 실습이지 그냥 취업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네. 2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 때 취업 나가고 거기서 이제 군복무까지 할 수 있게끔 병역특례라는 제도가 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병역특례까지 하는 바람에 군대도 안 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직장 상사분이 잘 도와주셔서 네. 그리고 또 야간 대학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또 대학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직장 생활만 한 25년 한 것 같아요. 25년이나 네. 하셨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이렇게 월 7천만 원까지 네네. 오게 되시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걸리신 거예요? 계산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이게, 재테크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없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시작된 거는 한 28살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실천에 옮기는 시기는 28살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19살 때부터 28살 때까지 한 9년 정도는 네. 부자가 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기계 설계하는 일인데 그쪽에서 좀 성공하고 싶고 진급하고 싶고 월급 많이 받고 싶고 직장만 하고 싶고 요 정도의 아주 소박한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제가 결혼 이제 26살에 했는데 네. 일찍 결혼하고 자녀도 생기고 이러니까 좀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그때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냥 동년배인 친구들보다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뾰족한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28살 때부터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뜨신 건가요? 그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인지 모르고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청약돼서 됐는데 들어갈 형편은 안 되고 이제 들어가면은 빚을 많이 지니까 지금 금리 많이 오르지만 그 당시엔 더 비쌌었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이자 내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그거 들어가서 있는 월세방 사는 거랑 똑같으니까 에이 이럴 바에는 월세 사느니 지금 여기 살고 그냥 세 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월세를 준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수익형 자산인 거죠. 수익형 자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월세를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살아야 되는 아파트를 청약을 넣어서 당첨돼서 들어갔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잔금 맞춰서 집어넣고 대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 당시에 한 70%까지 대출해주고 75% 막 대출해주고 이런 시절이어서 최대로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질 못하고 세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수익형 부동산의 시작은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시겠지만 그때는 아파트였죠. 그리고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으로 월세를 주게 됐는데. 그러니까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근데 돈이 조금씩은 남는 거니까. 그렇죠.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그 당시에 제가 이자로 한 달에 나가는 건 60만 원 정도였는데 월세는 130만 원 받았어요. 아파트로. 근데 그럼 아파트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산 거야? 아니에요. 34평짜리 아파트를 샀고 가격은 1억 7천만 원짜리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아파트 그러니까 평당 500만 원 정도 되는 아파트 정도겠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외국인 평택에는 그 당시에 외국인 렌탈을 했거든요. 미군이죠. 미군. 주한미군한테 렌탈을 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
그런 게 있다고 해서 하면은 월세를 많이 받는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13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당시 5만 원짜리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이 봉투에다가 현금으로 줘요? 현금으로 1년치를 갖고 온 거예요. 10,000원짜리로 갖고 와서 저보고 이제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죠. 쇼라고. 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영어를 못하지만 알아먹잖아요. 그래, 오케이. 그 자리에서 다 셌어요. 물론 뭐 이게 묶여있는 돈은 굳이 셀 필요는 없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완전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돈을 태어나서 만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거래를 하고 집을 사도 해도 계좌이체가 되지 돈을 찾아서 이렇게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갖고 집에 와서 뿌렸다니까요. 와. 다 이렇게 뿌려봤다니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도 좀 좋으셨고 그래서 이게 월세로도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평택이라는 특수성. 그렇죠. 그게 사실 다른 지역이면 거죠. 그렇죠. 그게 다른 지역이었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태원이면 됐겠죠. 용사님 됐겠죠. 용사님. 아, 그렇게 되신 거군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다음에 아, 이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하면 좀 내가 할 수 있는 선상에서 빠르게 좀 돈을 불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맛을 아는 거죠. 이거구나.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리고 1년이 또 다 지나니까 또 돈 뭉텅이만큼 주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고장났어. 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또 뭐 연필로 써서 이거 영어로 또 뭐 찾아가지고 그 당시에 뭐 휴대폰이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전 갖고 가서 이게 이 말이 맞냐 물어봐서 또 고쳐주고 막 이랬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돈을 받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계속 해볼까?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하게 뭐 그게 수익형이고 뭐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회사 기계 설계 회사 다니시면서 뭐 이렇게 이거는 부자가 안 되겠다 한계가 있겠다 이런 걸 느끼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병행하시다가 청약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부동산 쪽으로. 그렇죠. 그때 직장 생활 중소기업 다녔는데 직원이 한 10명도 안 되는 회사를 다녔는데 사장님이 잘 못 살더라고요. 항상 월급날 되면 허덕이시고 우리 또 월급 나오나 안 나오나 눈치 보고. 중소기업 다니면 다 그렇잖아요. 이게 회사를 뭐 사장님이 경영상 안 좋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 달에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항상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내가 성공해서 가면 저분 정도 되는 게 성공인가? 라는 게 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내가 하는 업무, 내가 배운 게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기술을 쌓아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더 열심히 했죠. 일은 더 열심히 해야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열심히 해야 또 그거 갖고 또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기본은 월급 아니겠어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하지만 이게 내 인생 목표가 아니다라는 걸 느낀 거죠. 사장은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 책에서 그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거의 한 15년 동안 굉장히 근검절약하셨다고. 그 이유가 바로 보이니까요. 앞에 보이는 거예요. 돈 좀 모으면 또 하나 사면 또 현금이 좀 이만큼 나오니까 계속 그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돈이 나오는.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차도 바꾸고 싶고 이사도 가고 싶고 애들 뭐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저도 뭐 옷도 사고 싶고 이런데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모으면 되니까 2천만 원만 더 모으면 또 하나 살 수 있다. 또 현금 흐름이 또 나오겠구나.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니까 점점 이제 물론 현금 흐름도 좋아지고 하지만 이 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약에 중독된 거죠. 그럼 그 1년에 한 번에 이렇게 목돈이 들어오면 한 1,300만 원, 1,5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월세가 130일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딱 들어왔을 때 허투루 이렇게 좀 쓰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쓰고 싶죠. 쓰고 싶죠. 너무 쓰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돈이 나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최소한 그럼 한 2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런 게 예를 들어서
1,32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20만 원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게 20만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다가 80만 원을 또 보태서 원금 상환을 해요. 와. 그럼 1,4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린 짜투리라고 하잖아요. 아, 저는 오히려 20만 원만 쓰고 1,400만 원 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80만 원을 보태서 그러니까 이게 아내한테 그러는 거지. 야, 이게 와. 아구가 안 맞는다 이게. 아내분도 그걸 동일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러죠. 아내한테 야 이거 1,320이야. 예를 들어 이제 상징적인 거야 숫자는 1,320인데 야 이게 아구가 안 맞는 거는 되게 안 좋아. 대출을 갚으려면 최소한 100단위로는 갚아야 되는데 야 우리 80만 원만 생활비에서 좀 꺼내가지고 같이 갚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20만 원 쓰면 안 돼? 이렇게 되죠. 맞아요, 오히려. 아니. 근데 이거 버는 돈을 또 이렇게 좀 쓴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차라리 이거 보태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항상 아구를 맞춰갖고 갚았죠. 원금 상환을. 원금 상환하는 게 얼마나 짜릿한데요. 당시에는요, 인터넷 뱅킹으로 원금 상환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원금 상환하려면 은행에 번호표 뽑고 가야 돼요. 물론 계좌이체 하겠죠. 써갖고 원금 상환 해주세요. 이때가 엄청 기분 좋은 순간이에요. 원금 상환하는 순간이.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채, 세 채 이렇게 늘려가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를 사다가 아파트를 늘려나갔죠. 네. 처음에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파트가 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요? 네. 왜냐면은 물론 아파트를 산 것들이 다 오르긴 했어요. 근데 여기 뭐 서울처럼 뭐 몇 배가 오르고 이런 건 아닌데 뭐 손해나게끔은 아니어도 1, 2천만 원 정도 좀 상승은 했고 월세도 계속 받고 있었는데. 계속 지역은 평택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평택에서 계속. 다른 지역도 아니시고? 네, 그냥 평택에서만. 그 당시에 평택이 지금은 이 평택이 굉장히 인구도 집중되고 맞아요.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평택이 고향이었고 그냥 고향에 아파트 있으니까 산 거고. 거의 20년 전부터 계속 평택이셨던 거예요? 저는 12대째 평택에 12대째 평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택에서 살고 있고요. 한 번도 이사 가본 적도 없고 계속 여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물론 지금 평택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거기서 그러면 이게 월 7천만 원 거의 평택에서 만드신 거라는 거잖아요. 거의는 아닌데 거의 한 80%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자산 100억 넘게 오시기까지 대다수가 거기서 그럼 그럼요. 80% 정도. 그게 되는구나. 그렇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거기만 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서울로 뭐 진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광역시로 그러니까 좀. 서울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에 와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려간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택도 올랐어요. 화성도 올랐고 용인도 올랐고 다 올랐어요. 그 전에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 20년 전에부터 지금은 안 오른 지역은 사실 다 없어요. 네. 물가 상승만큼은 다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너무 적으니까 서울은 또 많이 오른 거. 그런데 서울은 대빵 많이 올랐고요. 지방은 조금밖에 안 올랐으니까 상실감이 드는 거죠. 내가 그때 서울에 투자했으면 이만큼 벌었을 텐데 나는 지방에 있어서 요만큼밖에 못 벌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옳은 거는 이거지만 여기서 현금 흐름을 창출했기 때문에 옳은 거는 저는 그 보너스예요 그냥. 저는 이게 오르기 위해서 투자한 게 아니니까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하기 위해서 월세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산 거지 오르는 거는 보너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투자할 때 난 내려도 좋으니까 월세만 많이 나와. 이렇지는 않죠. 물론 오를 수 있는 녀석을 고르는데 평택에서 올라야 얼마나 올랐겠냐는 거예요.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많이 안 내죠. 왜냐하면 장기 보유를 최소한 5년 정도는 하고 팔았으니까. 그리고 오른 시세 차익이 크지 않으니까. 뭐 2, 3천만 원 오르고 팔고 뭐 1억 정도 많이 올라야 한 1억 정도 올라서 팔고 이 정도니까 양도소득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수익이 많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현금 흐름 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을 수가 있나요? 그게 왜냐면 제 이제 생각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은 뭔가 이렇게 아파트 투자를 해서 200%, 300%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세 차익을 봐가지고 부를 늘리는 거지. 이게 현금 흐름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나요? 낮죠. 매우 낮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하면은 1년에 한 20% 수익 났다고 해도 부끄러운 수익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디 여기 나와서 저 20%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한 1000%, 500% 이 정도는 돼야 와서 얘기하는데 이
수익형 자산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6%, 7%만 수익 나도 와 이런단 말이에요. 오 잘하는데? 괜찮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잃지 않는 돈이 거고요. 매달 안전하게 나오는 돈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있으니까 더 많은 수익률을 얻어야만 행복하신 거고 얻어야만 되는 거고 저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는 거고 그래서 아주 느림보 투자 거북이 투자라고 봐야죠. 근데 대신 뒷걸음질 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뒷걸음질 치진 않아요. 계속 앞으로 걸어가요. 지금처럼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도 이자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받는 수익이 한 달에 7천만 원인데 이자가 올라야 얼마나 올랐겠냐고요. 대출금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많이 올라갔자 뭐 2, 300만 원 올랐을까요? 대출 추가돼서 납부하는 게 더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봤자 2, 300만 원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좀 덜 받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갭 투자라든지 갭 투자는 뭐 대출금이 안 나가지만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에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대출금이 올라가면 심각해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지출할 돈들이 늘어나니까 어렵죠. 그러면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지금도 뭐 오를지도 모르겠고 그건 뭐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르고 내리고 할 건데 오를 때는 하우스푸어라는 말 하나요?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서 집 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대출금 납부하는 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분명히 예전 같으면 하우스푸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네요. 네. 그 차이는 뭐예요? 기준은 집값이 내려서 우울하면 하우스푸어인 거고 집값이 오르면 똘똘이에요. 맞잖아요. 투자를 잘했어. 기가 막히게 찍었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집값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그걸 팔지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 사람은 하우스푸어라고 부르는 거 놀린다고 사람들이. 하우스푸어 거지 됐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근데 그 재산이 그럼 옛날에 강남의 하우스푸어였던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었으면 또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도 불리고 저렇게도 불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상승기, 작년 같은 상승기에 수익형 자산을 투자한다고 그러면요. 저 고리타분한 친구.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불황기 때는 대박이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희는 꾸준히 10년, 20년을 한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냥 갖고 계속 거기서 현금으로 만들어내고 더 창출되면 또 만들어서 현금으로 만들어낸 것 뿐인데 사람들이 시세 상황에 따라서 바보 취급도 했다가 똘똘이 취급도 했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안 파는 건가요? 자산을? 팔려는 목적으로 사지 않는 거죠. 팔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살 때, 그러니까 쉽게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연애라는 소개팅을 받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래 괜찮아 그리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는 어때요? 더 신중하게 보죠. 맞아요. 가족부터 직업, 부모님 뭐 다 보고 결정하잖아요.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익형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 오래 갖고 갈 거니까 결혼을 하시면서 우리 결혼하시면서 이혼할 거 생각하면서 결혼하세요? 그렇지 않죠. 네. 결혼을 하지만 근데 연애는 어때요? 팔 것도 생각하고 헤어질 것도 생각하고 뭐 성격이 좀 안 좋다면 좀 사귀어보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쿨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나 좀 살아보다가 뭐 이혼할 수도 있지. 이렇게 시작은 안 해요.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수익형 자산이라는 투자가 사실 결혼과 같은 테마가 비슷해요. 내가 살 때 이거를 팔 걸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요. 네. 그러니까 이거 꾸준히 평생 가져갈 거야. 근데 평생 가져가지는 않죠. 가져가다가 또 이게 노후되거나 또 시장이 변하면 그걸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가죠. 나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진짜 좀 길게 보는 거네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게 시세 차익으로 좀 접근을 하면 이게 이게 투자를 뭐 순간적으로 되게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한번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푸어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금리가 또 상승되면 그거 대출 갚는 게 힘들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럴 때 실수하면 이게 앞에서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까먹을 수가 그렇죠.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뒷걸음질 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 수익형 자산의 건물들을 투자했는데 그 집값이 내릴 수는 있겠죠.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수익형 투자하는 사람들은 겁내하지 않는 게 안 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현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굳이 팔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내려서 기분 나빠서 팔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집값이 올랐다고 또 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쩔 때가 가장 두렵냐. 수익형 자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월세가 내렸을 때가 두렵겠죠. 공실 나거나. 그렇죠. 공실이 나거나 아니면 수요자가 없거나 아니면 월세가 내가 50만 원 한 호당 받았는데 월세가 내렸다. 그러면은 그때 두려운 거죠. 수익률이 달라지니까. 그럼 집값이 내린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10년, 15년, 20년 가까이 투자를 해보면서 월세가 내려가 본 적은 없어요. 월세는 안 오를 수는 있어도 이게 정체기를 갈 수는 있어도 계속 서서히 상승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역이 또 좋아지면 또 상승하거든요. 그 부동산 그 집값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보면 무조건 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내리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급매가 많이 없어요. 이 수익형 자산들이 급매가 나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망하셨을 때 자식이 파는 거예요. 자식이 또 가져가도 되는데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처분해야 되는 이제 우울한 상황이 돼서 파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즘에 신종으로 나온 건데 종부세 때문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받는 건 좋은데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주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팔아버리는 그 아닌 이상 금매가 나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종부세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종부세가 제가 안 내요. 그러세요? 네, 종부세를 근데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실실이니까 안 내는 그리고 제가 불법적으로 안 내는 게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하실 수 있을까봐 그리고 좀 약올라 하실 수도 있고 속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갖고 있는 자산들을 다 이 종부세가 안 내게끔 다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입을 했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20년 8월 때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는 8년간 종부세를 안 내게 돼 있고 그 이전에 등록하신 분은 2018년도 3월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은 만료가 되더라도 다시 10년간 또 연장하면 또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를 한 번도 안 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정권이 바뀌면서 임대사업자 조금 또 이렇게 변경권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계속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시군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다세대, 소형 빌라 등을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게 뭐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익형 투자를 한 사람들이 종부세가 걱정돼서 지금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진짜 소형도 이렇게 기회 준다고 그렇죠. 하고. 그러면 또 진짜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게 시세 차익만 있는 게 아니구나 부동산이. 그렇죠. 수익형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자산을 정말 그 용성이처럼 저자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쌓을 수가 있구나. 네네네. 그런 거군요. 그러면 저자님께서는 아파트로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원룸이나 뭐 다가구나 이런 것도 좀 섞여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원처음에는 아파트가 소 뒷걸음치다가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 좋네. 계속 해야겠다. 그러지 아파트를 한 5채 정도를 샀어요. 근데 그 5채라고 하면 되게 예전에는 한 채를 또 사도 대출이 거기서 또 됐거든요. 그리고 이랬어요. 라떼는 자꾸 얘기 같은데 어쨌든 1억을 대출 받았다가 5천만 원을 갚아요. 다시 가서 5천만 원 갚았던 거 다시 대출해 주세요. 대출해 줬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시 갚았다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갚을 수 있는 거죠. 갚다가 또 사야 되면 거기서도 대출 받고 이 아파트 대출 받아서 또 한 채 사고 그러면서 소형 아파트까지 사가지고 한 5채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원룸 형태의 다가구를 봤어요. 수익률이 너무 환상적인 거예요. 환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높아야 그 당시에도 4.5%를 넘지 못하거든요. 4.4% 정도 되고 한
그것도 수도권 얘기예요. 서울은 더 안 좋을 거예요. 그 근데, 수익률을 말씀하실 때는 재반 비용을 다 포함시킨 상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수익률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익률 하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나 상가 같은 거 사면 8% 나온다고 막 광고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거는 실투금 기준이에요. 실제 투자금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이 아니고 대출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금 기준으로 월세 받는 걸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자 비분만 딱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가짜 수익률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어쨌든 이 전체 금액에 투자를 한 거지. 그렇죠. 대출을 받은 건 그건 어차피 갚아야 될 돈 아니에요. 엄청 높으신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상가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는 3.8에서 4.4% 나오는 게 이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맞는 거고요. 상가 투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8%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다 까서 보면 3.5에서 4% 나와요. 3.5에서 4% 나오고 실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더 적어요. 한 2%에서 뭐 3%, 2.5% 안에 이 정도에 있어요. 워낙 여기 지대가 그게 비싸니까. 근데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6에서 7% 정도가 나오니까. 다 그렇게 계산. 예, 그렇게 똑같은 계산법은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6에서 7% 정도가 나오는데 단점이 있죠. 상가 갖고 계시면 상가 세입자가 다 알아서 고쳐야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고쳐달랄 수 없죠. 이거 벽 집주인이 달아준 거 아니죠? 네, 그렇죠. 직접 하셨죠? 네.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벽 고장나면 이거 고장나면 내가 고친 건데 고장나면 집주인이 갈아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택은 어때요? 집주인이 해줘야죠. 물론 뭐 도배는 변상하고 나간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수리해줘야 되고 그건 불편해요. 불편한데 수익률이 높으니까 감내하는 거죠. 그 한 1? 감내하죠. 2% 이상 나오니까. 제가 처음에 다세대 나가고 원룸을 투자할 때는 8% 정도 수익이 났어요. 8%에서 잘 보면 8.5%, 9%까지 나오는 물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도 이제 지대가 오른 거예요. 지금 서울은 지대가 더 올라서 그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것처럼 점점 이제 그 수익률 자체가 이제 점점 금리가 낮아지듯이 이 수익률도 전체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죠. 상가도 전 좀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자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저자님의 투자 방식으로는 그 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투자 부동산 자산들이 가격이 안 오르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현금 계속 쌓아서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좀 집값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 1, 2년만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집값 좀 안 올랐으면 좋겠어. 그러면 저런 가식적인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가식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동산 진짜 많으면서 어떻게 자기는 또 집값 안 올리길 바란다나 서민을 위하는 말을 저런 사탕 발린 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몇 년간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돼요? 계속 대출을 억제하고 국가에서 처음에 대출 규제하잖아요. 어떤 정부든 이번 기존 정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정부든지 집값이 급속도로 증가하면 첫 번째 하는 거는 대출 안 되게 막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거는 규제를 법을 바꾸죠. 그래서 사지도 못하게 하고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똑같이 가는 거야. 누가 해도 똑같을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 같이 그냥 계속 수익형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불편해지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한 2년간 아무것도 못 샀어요. 다 막혔으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뭐하러 하냐 하지 말자 그러고 안 했어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샀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혹시 주식 투자는 혹시 안 하시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러세요? 주식 계좌가 없어요. 주식 계좌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은 안 하니까 근데 배당주는 하는데 배당주도 한 7, 8% 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건 좋은 투자 방식이라고 봐요. 네, 맞아요. 저도 주식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해봤어요. 해보고 초반에 뭐 주식도 이렇게 어렸을 때 해본 적은 있는데 제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배당주. 근데 게다가 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 월 배당하는 상품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그것도 수익형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배당주를 언제 부자 되냐. 그렇죠. 당연하죠. 배당 안 주는 그 기술주에 넣어서 막 성장주에 넣어서 돈 버는 거지. 아니, 사실은 저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청취자분들 보시면 시청자분들 보시면 저래가지고 언제 부자 돼? 손가락 수가 좀 많을 거예요. 안 돼요.
진짜. 네. 저렇게 하고 언제 부자 돼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다. 금방 부자 될 수 없어요. 제가 같이 낡은 방법으로 해갖고는 부자 되기 쉽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확실히 부자 돼요. 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거 반드시 맞고요. 네. 근데 진짜 부자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할 수 있는 부자니까. 그러면 은퇴? 내가 원하는 대로 은퇴할 수 있어요.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무식하게 내 돈을 잃기 싫어서 계속 수익형 자산만 투자하신 건데 지금 우리 그 대부분 분은 사익형 투자를 하든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해서 종잣돈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이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빨라지죠. 저처럼 오래 걸리지 않죠. 저는 뭐 20년, 15년 걸렸지만 이 종잣돈이 있다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규모가 좀 크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한 사회초년생이야. 나 지금 한 2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거 갖고 어떤 뭐 다른 투자를 좀 찾아보셔서 좀 현금화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긴 있지만, 뭐 여기서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고,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갭 투자라든지 전세를 끼고 투자하거나 아니면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수익형 자산으로 전향하시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본인이 은퇴하실 수 있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 그만둘까? 난 놀아도 되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확실해요. 그렇구나.